2024년 12월 4일, 운명의 총알에는 거절, 지연, 그리고 소송이라는 세 단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거대 의료보험사가 환자들의 고통과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벌기 위해 사용하는 비정한 구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사람들은 총격 사건의 희생자를 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총을 든 가해자에게 지지를 표했습니다. 이 한 발의 총성은 단순히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는 기업 하나만을 겨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라 불리는 이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깊이 썩어 있는지를 알리는 비통한 경고음이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의료비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합니다. 단순히 조금 더 쓰는 수준이 아니라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막대한 액수입니다. GDP의 18%, 무려 5조 달러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미국인들의 평균 병원 방문 횟수는 다른 부유한 국가들보다 50%나 적고 평균 수명은 약 3년 더 짧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고소득 국가 10개국 중 의료 서비스의 결과와 접근성 면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료 시스템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 즉 보험, 의료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제약 산업을 차례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요소인 보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보험 시스템은 주로 민간 의료 보험과 공공 의료 프로그램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운영됩니다. 당신이 미국의 한 사무직 직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회사는 복지 제도의 일환으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를 통해 의료보험을 제공합니다. 당신이 병원에 가면 의사나 병원은 제공한 서비스 비용을 받기 위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간 의료보험의 청구 과정입니다. 물론 개인이 직접 자신에게 맞는 보험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의 의료비 청구 역시 민간 의료보험의 범주에 속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65세 이상이거나 정부가 지정한 특정 중증 질환을 앓고 있다면 이러한 민간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의료 프로그램의 대상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시 기본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기본 메디케어의 경우 정부가 당신이 이용한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직접 지불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과, 안과, 물리치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혜택까지 받고 싶다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부는 민간 보험사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그 보험사가 당신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당신은 주로 해당 보험사와 계약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며 기본 메디케어에는 없는 추가적인 혜택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 성인의 89.1%가 연중 어느 시점에서든 한 가지 이상의 의료보험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직장보험, 정부 운영 프로그램, 혹은 개인 재정 계획을 통해 마련된 것들입니다. 2022년 미국 의료보험 시장의 가치는 1조 6천억 달러로 추산되며 매년 약 6.08%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규모와 다양한 상품은 국민들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거대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시장에 존재하는 수많은 보험사들은 각기 다른 결제 코드, 청구 절차, 사전 승인 규정, 그리고 제휴된 약국과 의사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더 디시전 테크놀로지, 스트레이더 디시전 테크놀로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이 환자를 돌보는 데 드는 총 비용 중 무려 40% 이상이 이러한 행정 처리 비용이라고 합니다. 미국 의료비가 다른 국가들보다 비싼 이유 중 30%가 바로 이 보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지 돈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행정 절차가 낳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의 질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미국 보험사들은 고객의 보험금 청구 중 16%를 거절합니다. 특히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와 시그나,
시그네이는 각각 32%와 27%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거절률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병원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치료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병원 스스로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환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그들은 거의 확실하게 막대한 빚을 지게 됩니다. 미국의 파산 신청 사례 중 66.5%가 의료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2022년에는 미국인의 거의 40%가 비용 걱정 때문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들은 이러한 조치가 병원들이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수치를 알게 되면 그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 없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미국 마취과학회 ASA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민간 의료보험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보험금 지급 거절 건수는 각각 56%와 20%나 급증했습니다. 보험사들이 이렇게나 많은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이유는 거절당한 사람들 중 단 1%만이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이의 제기 절차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의를 제기했을 때의 승소율이 무려 75%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보험사의 거절이 합리적이고 타당했다면 결코 이렇게 높은 승소율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보험사가 개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청구를 기계적으로 거절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차피 1%만이 항소할 테니까요.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완벽한 프로세스, 즉 거절, 지연, 그리고 소송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끔찍한 현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험사의 운영 절차에는 사전 승인이라는 단계가 존재합니다. 이는 의사나 병원이 특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보험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번에도 보험사들은 모든 서비스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평가 절차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 절차가 환자의 생명보다 중요할 수 있을까요? 암 방사선 전문의 중 30%는 이 사전 승인 절차를 기다리다 환자가 응급 상황에 빠지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승인을 받기 위해 의사들은 상세한 소견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험사 소속의 다른 의사들이 그 서류를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정작 그 검토를 담당하는 보험사 소속 의사들 중 해당 분야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평가받는 의사는 15%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비윤리적이고 파렴치한 업무 방식은 시장의 독과점 구조 덕분에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지난 수년간 보험사들 간의 인수합병은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에트나, AETNA가 프루덴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시에라를 인수하는 식으로 거대 보험사들이 차례로 탄생하며 이 기름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병원과 협상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대신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몰두했습니다. 2010년 보험사의 이익을 제한하는 건강보험개혁법 Affordable Care Act이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은 보험사가 벌어들인 돈의 80%에서 85%를 반드시 의료 서비스 비용으로 지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보험사들이 다른 방식으로 이익을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예를 들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1만 명의 의사를 그룹에 직접 고용하고 추가로 8만 명 이상의 의사들과 상업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숫자는 미국 전체 현직 의사의 10%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다시 한번 권력은 소수에게 집중되었고 서비스 가격은 그에 따라 치솟았습니다. 결국 미국의 보험 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는 실패하고 오직 보험사들에게만 눈부신 성공을 안겨주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미국의 의료보험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보험사들을 향해 많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의료 시스템의 책임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 역시 결코 깨끗하지 않습니다. 바로 의사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이토록 비싸게 만든 주범 중 하나가 바로 의사들입니다. 이 그래프는 세계 각국 의사들의 평균 연봉을 보여줍니다. 미국에서 의사라는 직업이 높은 보수를 받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급의 제한에 있습니다. 미국은 인구 1000명당 현직 의사 수가 2.6명으로 다른 선진국들의 평균에 크게 못 미칩니다. 미국 의사협회 AMA는 오래전부터 의도적으로 의사 공급을 제한해왔습니다. 20년 전, 이 단체는 의대 정원을 줄이고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예산을 동결하며 이전보다 레지던트 자리를 4분의 1이나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벌였습니다. 의사 과잉 공급 사태가 곧 닥칠 것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으로 인해 2005년에 배출된 의대 졸업생 수는 인구가 30%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과 정확히 같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병원과 투자자 그룹 또한 서비스 제공자 측면의 문제입니다.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병원들 역시 빈번하게 인수합병을 진행합니다. 지난 20년간 미국 전역에서는 5,000개가 넘는 병원들 사이에서 1,000건 이상의 인수합병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합병은 사모펀드 회사들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이는 병원 운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환자들에게 더 낮은 가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선택권이 없는 묶인 고객이기 때문에 투자 그룹들은 가격을 인상할 막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투자처인 셈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사모펀드 투자 회사가 특정 지역 의료 시장의 30% 이상을 장악했을 때 서비스 가격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가격 인상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US 애니스테시아 파트너스, US 애니스테시올로지 파이넬, USAP입니다. 덴버시의 시장을 장악한 후 USAP는 경쟁사들보다 30%에서 40% 더 높은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덴버시의 마취과 의사 대부분과 상업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보험사와 환자들은 USAP가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것 외에는 거의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한 연구는 사모펀드가 요양원을 소유하게 된 것이 단기 사망률을 10%나 증가시켰다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하버드 대학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사모펀드에 인수된 병원의 의료 서비스 질이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합병증 발생률이 25%, 혈액 감염률이 38% 증가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결과를 믿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명백한 현실입니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환자 1명, 의사 1명에게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요컨대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오직 공급을 통제하고 가격을 올려 이익을 챙기는 것뿐,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의 질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의 실패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제약 산업입니다. 당연하게도 약 없이는 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제약 시장의 약 44%를 차지하며 그 가치는 약 6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1인당 의약품 지출액 역시 미국인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더 비싼 가격에 더 좋은 약을 사고 있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약을 사면서 단지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을 뿐입니다. 블룸버그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8가지 약의 가격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높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백, 글립시입니다. 이 약의 연간 치료 비용은 세계 평균보다 무려 9만 달러나 더 비쌉니다. 하지만 더 황당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같은 주 안에서도 약값은 천차만별입니다.
전립선암 치료제인 자이티가는 보험 플랜에 따라 2,200가지가 넘는 다른 가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시간 북부에서는 이 약을 $815에 살 수 있지만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가격은 $3,400까지 치솟습니다. 미국의 약값이 이토록 비싼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 정부가 제약사와 직접 가격 협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불간섭 조항에 따라 협상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협상력이 분산되면서 미국은 마땅히 누려야 할 거대한 시장 규모의 이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왜 제약사들이 의사들에게 돈을 지불하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약사는 자신들의 약을 더 많이 팔고 싶어 하고 어떤 약을 쓸지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제약사들은 불법적인 리베이트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며 의사들이 경쟁사의 약이 아닌 자신들의 약을 처방하도록 유도합니다. 슬프게도 이러한 행태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 $65억 제약사의 의사 대상 지출액은 $128억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제약사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강연료를 받고 고문으로 고용되며 최악의 경우 뇌물까지 받는 의사가 과연 객관적인 처방을 내릴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정행위의 사례는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2010년에 노바알티스, 2014년에 화이자, 파이잘, 그리고 최근에는 오피오이드 진통제 사태를 일으킨 퍼듀 파마까지. 이것은 단순한 금융 범죄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향한 범죄 행위입니다. 미국의 제약 시스템 역시 총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미국인들은 같은 약에 터무니없는 돈을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제대로 된 약을 처방받고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간단히 말해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극도로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복잡함은 심각한 비효율을 낳으며 결국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당신이 부유하다면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그리 나쁜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과 최첨단 시설, 그리고 아마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그 모든 것에 기꺼이 그리고 능히 돈을 지불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의료는 비즈니스입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때로 그 대가는 도덕과 인간성, 그리고 사람의 목숨 그 자체입니다.